예, 비가 내리는 아침. 자, 겨울비겠죠? 예, 지금 봉도사도 제 앞에 와 계시고, 예. 약 좀 먹어볼까요? 예. 예,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뭐랄까, 너무 뿌듯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막 윤석열 향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은 당장 정권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효능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아, 이거 먹어보니까 신기해. 이제 이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 월요일 9시 하는 방송 이름이 뭐죠?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다. 예. 여성 전사 4인방. 아, 그건 화요일이고. 아, 화요일이에요? 그건 4월의 봄. 아, 4월에 봄. 어. 그분들이 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푸나님 진짜 나라만 먹고 난 거냐고. 아, 어? 그 이야기 네. 밖에서. 아, 밖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 광고 잘하시니까 TV 광고도 한 6개월에 해야지 효과가 난대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쉽게 표현하면은 저 농심에서 무슨 과자 광고를 해. 네. 그거는 상품 광고가 아니고요. 이미지 광고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오는 상품이 500가지인데 하나를 광고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 사실 그건 이런 것도 있죠. 보험이죠, 보험. 방송사들한테 광고주 까지 말아줘.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어쨌든 효능감이 있어요. 이게 해보면은 한 3개월 먹었더니 진짜로 머리카락 나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제. 아, 이거 추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나? 아, 그건 방송 밖에서 얘기해도 돼. 그래요? 아니, 이게 막 공급되는 듯한 이미지가. 아, 그런 거였어? 군수 물자가 쫙쫙 들어오는. 오고 있다고. 네. 아, 저는 이 광고를 하면서 저도 사실 좀 뜨문뜨문 먹었어요. 근데 한 3개월 이제 푸나님하고 같이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먹거든요. 여기서 한 번 먹고 어떨 때 3번 먹어요. 여기서까지 하고. 아, 샴푸할 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3번 먹어도 죽지는 않죠. 너무 좋죠. 이게 아까워서 양 때문에 개수 맞춰서 먹는 거지. 지난주인가 여기서 우리 방송 끝나고 박진영 교수하고 술 한잔 먹으러 가는데 밖에 나가고 술 먹기 전에 한 번 먹어둘까? 이게 무슨 숙취 소지도 아니고 실제로 느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 머리가 빠지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늙어요. 근데 이걸 먹어두면 일단 진짜 효과를 떠나가지고 플라시보가 생겨. 예. 안 빠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머리가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 털어놓고 한두 알이 남아. 예. 그럼 그거 씹어 먹어. 약간 고소해. 자, 여러분, 이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검색창에 나라모 또는 풍성교 검색하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납니다. 여성분들도 납니다. 신심이 생기시면 돼요. 예, 맞죠. 믿음. 예. 그리고 진실되게 꾸준하게. 예.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죠? 벌써 3개월이 지금 한 5개월 된 것 같은데. 벌써요? 5개월? 네, 그렇죠. 시간과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토요일이고 일어나 보면 토요일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나라모로 지금 뭐라고 하더라 이런 표현을 만회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할게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청 8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위원회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뭔가 오늘은 왠지 정갈한 느낌? 요즘 제가 이제 방송 조금 다시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뭐 주로 유튜브 중심이지만 YTN 라디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김영남 의원하고 김용정봉 했고 용봉탕 정치 용봉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10만 조회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30만이 꾸준히 가고 이번 거는 뭐 40만이 돌파했어. 근데 막 이렇게 좀 떠서 하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하거든요. 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이 됐더라고. 나는 사실 그 정봉주 의원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중에 진짜 멋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정치인이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진다. 그건 내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본인은 이야기를 내가 엄청 좀 진지하게 분석을 했지. 정치인이 유머 없이 사실은 샤이한 건데 본인이 샤이한 건데 그렇죠. 유머를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멀어지게 돼요. 그 자꾸 권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나는 정치인이 적당한 정도의 유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유머 부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목해서.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머가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꼰대적 시각, 소위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은 좀 어떨 때 보면은 이제 가볍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 재밌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 접근성이 좋아지지. 그래서 왜 우리 그 민주당의 이제 젊은 당원들 보면 정봉주 의원 좋아하는 이유가 권위주의가 없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있지. 시절이 워낙에 이제 엄혹하니까 조심해야지. 봉도사한테 내가 그런 유머 하지 맙시다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진지함이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일까 봐 그런 거고. 맞습니다. 요즘에 너무 진지하고 또 재미가 없어졌어. 그래요? 지가요? 이게 좀 적당하게 선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형님 너무 아재 개그 하지 마요. 그러니까 진짜 아재 개그를 안 해. 그러니까 방송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거 가서 다른 거 안 봤는데 이거 새날 꼭 보거든요. 왜냐하면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또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같이 또 합을 맞추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얘기들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나 보는데 재밌던데 내가 내 얘기 듣고 있어서 그런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야. 우리 같은 사람도 방송 10년 했지만 내 방송 다시 안 보거든요. 특별한 뭐 어떤 지점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경우는 있는데 잘 안 봐요. 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제 방송이던데. 그런 거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식욕이 좋으신 주부분들이 자기가 음식 만들어 놓고 맛있어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음식 하면서 냄새에 질려갖고 맛없거든. 조금씩 주워 먹으면서.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떨 때 보면은 네티즌들의 가벼움? 왜 정치인이 아니라도 어떤 그 가치관의 사안을 막 다투고 있을 때 한쪽을 악마화해가지고 막 때리는 경우라든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좀 잔인해 어떤 면에서. 잔인해요. 진짜 잔인해. 그러니까 어떤 걸 딱 가져다가 그걸로 사람도 아닌 사람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나 그런 건 좀 싫더라. 최소한 수준 높은 민주주의자라면 가치관에 대한 문제는 서로 존중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부산 내려갖고 교수님들하고 그 저녁 식사할 자리가 있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우리 진영이죠 물론 그 통일학 전문이니까 한 교수님이 참 봉도사님 특이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재원, 김용남 얘기하면서 그 독한 사람들이 봉도사님하고 한 6개월 1년 방송하면 유들유들해져요. 그거 술 사주고 이렇게 구워서 삶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조개예요? 구워서 삶게? 봉도사 유머 나왔다. 자, 오늘은 이런 유머가 몇 개일지. 아니 근데 이제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적으로 존중을 해주면 알거든요. 본인이 존중을 받는다든지 인정하는 거보다 어디 가서 인정 못 받는데 그리고 제가 또 술 사고 인정하니까 술 샀구만. 술은 계속 사죠. 그래 제가 이거 ATM 기계인 줄 알아 나. 그게 실제로 봉도사하고 저는 이제 이 스튜디오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녁을 같이 먹을 때가 꽤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정치인들하고 밥 안 먹고 술 안 먹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5번 중에 봉도사가 4번 쏘고 제가 한 번 쏘고 이런 정도. 자,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를 딱 가져와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그걸로 막 공격하고 난 저는 싫어요. 뭐냐면 위험해요. 그 실제로 봉도사를 사석에서 보면
유머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진지 빠는 사람이지. 진지빠지. 공서체.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치인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진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금요일 저녁 정봉주 TV로도 송출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김기현이 떠밀려서 대표직을 사퇴했다. 참, 야, 이게 자기가 모양 좋게 나가면 좋은데 떠밀려 사퇴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장제원하고 김기현 이분들이 우리는 싸우면서 검찰 독재가 얼마나 잔혹하고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해갖고 잘 몰랐나 봐. 목표를 세워놓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 우린 보고 있잖아요. 그 뒤를 받는 거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 근데 장제원하고 김기현 나가라고 용산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저는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이건 난 팽당한 거구나. 그럼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 장제원은 별 스토리가 많이 다 돌아요. 제가 이제 또 그 카더라라고 하는 건 근데 어쨌든 장제원은 마지막에 계속 버티고 막 차 90대씩 동원해갖고 실력 행사하고 그러니까 기사가 잠깐 나왔다 사라진 게 있거든요. 후원 쪼개기. 쪼개기 후원.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돌고 있었던 게요. 사학 비리라고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죠. 사학은 털면 비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은요. 비위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위의 결정판 배임 횡령까지 가요. 기업하는 사람들 횡령 못 빠져나갑니다. 언론이 툭 던져주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재산, 본인의 재산, 그 기업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장제원은 빠져나갔고 김기현이요? 하자 없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빨리 수용 안 하고 버텼는지 모르겠어. 울산토 세력 아니에요? 네. 부동산 투기로 의심이 되는. 근데 대략 그 타임라인을 보면 윤석열이 부산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돼지국밥 먹으면서 장제원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제원이 이제 만나고 윤석열이 외국을 나갑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거였잖아요. 장제원 불출마하고 김기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저 불출마하세요. 당대표직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근데 장제원 다음에 연타로 나왔어야 되는데 김기현이 버틴 거예요. 버티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당대표직을 사임을 하고 지금도 김기현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카더라 통신 살짝 소설을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얘기하면 안 되나요? 장제원이 친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인천의 윤모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윤모 의원은 뭐야? 윤상현 그냥. 그래요? 인천에 윤 씨가 한 명밖에 없거든. 그래요? 남영이구나. 난 윤영인 줄 알았네. 근데 그분하고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비비는 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들 심기 관리가 최고 수준인데 장제원이 한 수 위랍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용산이 만들어질 때 비서 행정관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자기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장제원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한 번 위기가 옵니다. 비서진들 한 70명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장제원이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럼 자기가 넣은 비서 행정관들 문제가 있어서 잘렸는데도 버텨. 그럴 때 살짝 김건희 라인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장제원이. 역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원티어 1인자로 보이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근데 그쪽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디서 틀어졌냐 하면 인유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어요.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가라. 근데 여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김승희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승희 사건은 김승희는 검증도 안 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 거죠. 그 김승희는 누구냐면 김건희가 추천한 인사로 보여요. 최근에 예. 김승희 관련한 단독들이 나왔는데 예. 그 당시 새날도 정봉주 TV도 김승희가 어떤 사람인지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게 한 몇 주 있다가 단독으로 나오더라고. 아, 그런데 예. 그런데 김승희 문제가 정리가 안 될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문제가 나오는데도 어이, 뭐, 이건 내 사람인데 왜 밀어내? 이럴 때 이걸 정리한 장본인이 장제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설입니다, 여러분. 소설이에요. 김건희 여사, 많이 컸네, 장제원. 김승희를 정리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저 장제원 정리해라. 이렇게 됐다는 설이 카더라 통신 중에서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 설도 있지만 예. 2심 끝나고 예. 최은순이 법정 구속되고 나서부터 소원해졌다는 설도 있죠. 아, 왜냐하면 장제원이 문제 제기하면서 다시 예.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건 이 설 두 가지 무관하게 김승희는 정리하는데 장제원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분석할 예. 수가 있어요. 대통령실 내에 파워게임이 있었던 거잖아요. 파워게임이 있었던 거죠. 장제원 인맥 한 4, 50명이 들어가 있었고 예. 요걸 정리한 건 김건희로 추정이 되는 그렇죠. 이 파워게임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요. 이제 뭐 이거 썰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뜻이 없고는 안 김건희 되는 물러날 수는 없었던 그렇죠. 거지. 그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설에 왜 설을 말씀드리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한두 명 개인에 의해서 지금 맞죠. 용산이 움직이는 개판 일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봉도사도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수석할 수 있어. 저랑 자존심이 확 상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잘 보여.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도 김건희 라인은 설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하고 카톡을 오래 여러 번 그렇지. 했겠죠. 그거는 라인이라기보다는 한 몸 아니요? 공동체? 운명 공동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예. 만약에 김건희가 오케이 안 했으면 한동훈이 법무장관 됐겠어요? 안 되죠. 그런 마지막 도장이. 이야기 나온 김에 썰이 그런 거지. 장관들마다 입김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게 VIP가 아니고 KK라는 소문이 있는 거지. 심지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합참의장도 국민대 박사 출신이야. 학교를 안 나간데 박사 받았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딱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KK 라인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 적이 있어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둔 건 실질적으로 인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김건희 라인은 무사 패스하려고 하는 하이 패스하기 위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밑에 뒀다. 야, 그러니까 김승희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어떻게 아니야 수원 뭡니까 원주 농고를 나왔는데 어떻게 원주고등학교 나왔다고 둔갑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그 포털에요. 학교 제가 알기로는 고대 학부는 무조건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학력이에요. 고등학교 학력이. 근데 처음에는 지금 사라졌는데 포털에 고대 경영학과를 나온 거로 포털에 떠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고대 최고 경영자과정 6개월짜리 나왔는데. 거기다가 직업까지. 근데 직업까지요. 우리는 그 에미나이는 건들지 마시고. 예, 그건 건들지 마요. 아니 근데 이거는 건드려도 됩니다. 20대 때 모델을 한다라고 다녔다라고 하는 설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건 제보를 받았거든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더블 잡을 뛰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댓글창에 쓰지 마요. 쓰지 마. 쓰지 마. 우리 쓰지 마, 불편해요. 쓰지 마.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발짝 나가 볼게요. 지금 이제 당헌 당규 때문에 당대표가 물러나고 지금 일단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예. 공동 비대위원장을 일단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보다는 당대표 직무대리죠. 직무대리. 요거 이제 비대위로 갈 것이 오늘 보니까 확실해지던데.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장 누구를 시킬 거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김한길도 있고 거기다가 김병준, 한동훈, 원희룡 뭐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예.
비대위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로 네. 아니, 우리가 여기서 다 예측했던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그 김기현이 버티는데 김기현 결국 아웃된다. 시간의 문제다. 그럼 그 다음에 남아 있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비대위, 선대위, 공관위 이 세 개의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선대위를 못 간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비대위를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비대위를 가는 거죠. 비대위도 지금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원희룡 쪽으로. 원희룡으로? 예. 원희룡 이야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원희룡, 한동훈 투톱 중에 누가 가느냐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 지금 나오는 이제 그 국힘 내부에서 도는 한바탕 돌았다가 또 죽었어요. 원희룡, 그 다음에 그 선대위원장 한동훈,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 정상명. 개판이구나. 정상명 씨 아시죠? 네, 알죠. 검찰총장 네, 출신. 네. 그래서 요 검찰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정상명 아들격이 박영수예요. 특수부 라인으로. 박영수 아들격이 윤석열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명 총장을 공관위원장. 그게 총장 출신이니까 공관위원장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데 결국은 검찰들이 다 해먹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막 돌고 돌긴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보면 뭐 원희룡이나 한동훈이나 다 검사 출신이고 누가 되든 간에 요 느낌이고 지금 아마 언론에 띄우는 페이크는 김한길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크로 이렇게 막 마치 이렇게 누군가를 하마평을 던져가지고 누가 올라올 건데 저는 우리가 올라오면 가장 쉬운 대상 첫 번째가 한동훈이고요. 예. 첫 번째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원희룡이라고 보고 그나마 정치해본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병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정이 같고 그래도 이미지는 별로였을 수 있어도 김한길이 올라오는 게 그래도 제일 센 비대위원장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원희룡이 유력하다. 예. 고민하는 척은 하겠죠 지금. 만약 김한길 위원장이 올라도요. 정치를 잘 알긴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도 성공한 기획을 한 적이 그렇죠. 없다. 예. 그래서 김한길 그분이 올라오면 어디가 무너지냐면 전통적 지지층 중에 아주 골수 지지층 있잖아요. 진짜 대대손손 3대째 그냥 국힘만 찍었던 이게 한 5%에서 10% 됩니다. 이분들 저항감 때문에 아마 못 올라올 거예요. 아, 좀 민주당 출신. 예, 좀 민주당 대표가 왜 이 당 공관위원 그 비대위원장으로 왔어?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전문가의 그 마스터 그러니까 무슨 그 신의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이미지가 워낙 강하거든요. 예.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전통적 대구 예를 들어 경북이나 이런 데 가갖고 언론도 잘 안 보는 분들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아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당 비대위로 왔는가? 이건 전라도 사투리구나. 왔는겨? 이래야지. 해남은 건 노원면 출신. 예. 예. 참. 아,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희룡이 가장 유력할 거다. 예.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놈이 아주 그놈인데 뭐 그럼 예. 이게 지금 언론이 정말 자가 발전하는 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면은 뭔가 좀 굉장히 뭔가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윤석열 출당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별 문제 없고요. 더 재밌는 건 이게 있어요. 그 간신들의 나라 해갖고 십상시 이런 것처럼 그 초선들 있죠. 예, 맞습니다. 이용 중심으로 해갖고 초선들이 막 연판장 돌리면서 나경원 막 찍어내고 아웃시키고. 안철수 찍어내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김기현 지키겠다고 저 윤심을 모른 채 나섰다가 조용히 쳐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이게 아사리가 되는 게 저 완장찬 초선이라는 표현은 이제 홍준표가 한 건데 이제 윤석열을 막 잘 모시겠다고 덤볐던 그 초선들이 결국 김기현을 옹리했다가 지금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을 누군가가 서병수라든지 하태경이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뭐 향해서 막 공격했던 자들이 조용해진. 처음에 그 용산의 뜻은 이랬을 거로 추정이 돼요. 김기현이 제일 만만하고 말을 잘 들 것 같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 리더십으로 국힘 좌초한다. 그 얘기 뜻대로 됐거든. 그러니까 막상 앉혀놓고 보니까 너무 무능했던 거야. 그리고 이대로 총선 못 치른다. 밖에서 이준석 대표 흔들어대죠. 안에서 친윤 들이받죠. 완전히 이게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그냥 어쨌든 김기현을 쳐내야 되는데 대표 만들 때는 그런 보장도 했었을 거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총선 공천은 보장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키는 대로
용산에 공천 옷장 오다 주면 그대로 해라. 여기까지 아마 미션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내부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임무는 다 했다. 용도 폐기, 팽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김기현이 뽑힐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예. 어차피 이게 완주를 한다면 총선을 이끌 당대표인데 김기현 간판으로 되겠어? 안 되겠다 우리가 본 예.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큰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에서 김기현으로 총선을 못 치른다는 그게 있었을 거고 예. 김기현은 철석같이 믿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 게 참고로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새날 TV하고 정봉주 TV를 본다는 건 확인을 했어요. 많이 봐요 저쪽에서도. 많이 보겠죠. 우리도 뭐 가끔씩 보니까. 근데 이런 새날 TV에서 새날 방송에서 김기현 안 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김기현이 센가 보다. 아니 우린 진짜 정치를 여기 보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상대 당이지만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용산에서 야 저기 푼하고 봉도사가 앉아갖고 김기현 안 된다고 보니까 김기현이 세구나. 그냥 밀어붙여. 우리가 조선일보 반대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깨알 같은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는 이거예요. 혁신조차 못했는데 예. 쇄신 공천이 가능하겠냐. 사실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혁신과 쇄신이 뭔 차이죠, 근데? 그 홍안 좀 이상하네. 아니 뭐 그냥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제일 큰 문제는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재 영입이 안 돼요 지금. 예. 한 4개월, 5개월 전쯤에 혹시 푸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참패다. 수도권 참 그때 당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우리의 그 뇌피셜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말씀드린 거니까 분석일 때 우리가 분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서 듣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4, 5개월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쪽의 정보에 근거해서 수도권에 나올 사람들이 산하단체로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출마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지. 예, 이게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가능성 없으니 예, 그 자리 보장해 줄게. 다 차관급이거든요. 산하단체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그 이제 뭐 구도 바람 인물 이러잖아요. 그 총선 때 보통 구도 바람 인물인데 구도하고 바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물 경쟁력에서 이번 총선은 수도권 인물 경쟁력에서 민주당이 월등히 날 것이다. 보통 인물 경쟁에서 하죠. 스펙에서는 우리가 국힘에 워낙 학력들이 좋고 뭐 유학파들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밀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스펙조차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앞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인재 영입 못하는 거 오늘 또 민주당에서는 인재 영입 2호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분야들이에요. 뭐 검사 출신 이런 거 아니고 환경, 그다음에 IT 전문가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도 윤석열 앞에 놓인 당장의 두통거리죠. 사실상 그러니까 신당 창당 선언했다고 보면 되죠. 신당 창당 선언했죠. 어. 중간에 한 번 휘청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본인을 투톱으로 세워주면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투톱으로 세워주게 되면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걸 이준석 당대표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용산과 뭔가 얘기하고 니고시에이션 그렇게 협상이 되고 있었던 과정이 아니라 본인이 나가서는 실패할 거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본인이 러브콜을 던졌는데 용산에서 안 받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이제 창당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캐릭터가요. 이게 뭐 이렇게 정치적 힘으로 뭔가 협상을 하고 뭔가 상대방을 다독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내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사실상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사이코패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누굴 다독이고 이런 게 없어요. 무릎 꿇은 사람한테만 뭔가를 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잡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민주당 이낙연 탈당보다 엄청 발휘력이 더 센 게 이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은 못한다 여론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대타를 찾는 거고 저쪽은.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총선에 어떤 그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명분 없는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낙연인 거고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 파괴력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첩첩산중인 거.
김건희 특검이에요 이제. 아 진짜 어떻게 이게 나 불쌍해 죽겠어. 저는 진짜 신이 어떻게 일정을 이렇게 이런 묘수를 두게 했는지. 28일은 자동 부의입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려 태웠기 때문에 우리가 8일 날 9일 날은 양당 합의로 부의가 되는 거고 28일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 태워서 이제 마지막 이 예산국회 마지막이거든. 임시국회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의장이. 그럼 의장 주제로 양당이 불가피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8일 날 자동 부의입니다. 그럼 28일 날 올린 게 29일 날 용산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럼 15일 안에 수용이냐 거부권 행사냐 제의냐 이게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럼 15일 이게 바로 거부권 안 날 거예요.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바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저항이 보통 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예. 첫 번째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28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고민하는 척하면서 첫 번째 경우에서 거부권 행사한다. 예. 그럼 민주당으로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와요. 예. 그러면 이제 제2 요구권, 그러니까 재의결하는데 3분의 2? 예. 출석의 3분의 2. 예. 근데 그거는 기한이 없다며 법에. 언제까지 하라고가 없대요. 아니 5일 이내 처리해야 됩니다. 5일 이내. 그거 아닌 걸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한테는 저는 5일 이내라고 그 원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5일 이내 처리한다는데 그게 또 바뀌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별로 못 봐갖고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을 잘 몰라요. 의원들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제2 요구권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기한이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민주당한테는 꽃놀이패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이것도 이준석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요? 네. 이거 좀 오늘 확인해봐야겠네. 바로 끝나자마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 어떤 작전을 썼냐면 28일까지 갈 거 없다. 어차피 기간이 도구화했으므로 12월 초에도 이거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계속 검포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거기만 꽂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 살떨리게 그냥 올리면 상관없는데 언제 올릴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예. 거부권 행사를 해요 이제 적당한 시점에. 근데 여기에 국회에서 통과를 언제 시킬지를 잘 모르는 상황. 만약 그게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좀 워낙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린 질질질 끌면 됩니다. 끌다가요, 저쪽이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아이고 배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탈이 되냐면 제가 추정컨대 지금 40에서 50명 이탈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당 가면 원내기수단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한 40명쯤 되면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2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가표를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출석을 안 해버리면 포기할 수도 포기입니다. 있고. 30명만 출석 안 하면 270명이거든요. 270명 181석인가 182석 갖고 있어요, 우리가. 182석이 하게 되면 제의 요구가 왔을 때 가결이 되면 이제는 거부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교수가 계속 그 주장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은 곧 내용상 탄핵이다. 그렇죠. 이게 심각한 상황. 그리고 김건희 특검 보세요. 이거를 날짜를 선거운동 막 한참인 4월 10일이 선거거든요. 한 4월 5일쯤 이거를 딱 국힘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신당으로 만들어졌어. 그럼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김건희 특검 가자. 4월 5일 날 만약 김건희 특검이 통과된다고 보세요. 4월 5일 날 이 총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은 꽃에서 조사하니까 거의 70%가 나와요. 아니 갤럽도 그렇게 70% 나왔어요. 딱 70%.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불경 대구경북도 찬성이 높아요. 67%.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권력자,
VIP, V1, V2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없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고요. 예. 문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도 지금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면 뭐 부산 엑스포 참패가 대표적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나가고 대체적으로 그랬거든요. 올해 대통령 놀이로 흥청망청한다는 이미지가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요소냐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결과를 차마 민주당 찍을 수 없으면 안 나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제 단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김건희 특검만 얘기하는데 이번에 쌍특검이요.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인 거 아시잖아요. 50억 특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50억 특검에서 이제 그럼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검의 범주 이거를 합의를 합니다. 특검이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돼요. 근데 50억 특검에 대해서 50억 특검과 연관된 상황들. 50억 특검이니까요. 50억 특검만 했던 거거든요. 근데 50억 특검과 50억 특검 및 50억과 연루된 정황. 미치겠네 진짜. 에 대해서 수사한다 하면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50억은 부산저축은행 2009년서부터 돈이 축적이 돼갖고 나온 돈인데 돈이 꼬리표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있던 돈은 2015년에 사라지고 2018년 새로 생기고 이런 돈의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럼 50억을 주기 위해서는 2009년서부터 대장동 개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PF를 일으킨 그 종잣돈이 50억을 만드는 기초가 됐기 때문에 이건 50억 특검은요. 부산저축은행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 추가가 돼. 50억 특검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녹취록에 예.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된 김홍일 당시 중수부장이 또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죠. 와, 나 진짜 내가 왜 이런 나라를 살고 있나 할 정도로 뭔가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의 검은 장막이 보이는 거예요. 검은 음모의 세력이 이게 진짜 카르텔이에요. 와, 씨. 검찰 비리 카르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부산저축은행까지 가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참 이거 잘못했다. 인사 잘못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한가롭게 언론 장악하는 이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 보냈어야 되는데. TMI인데요, 여러분. 김학의 첫 번째 스폰서가 네. 부산저축은행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스폰서를 그냥 돌려보는 게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였습니다. 다 그렇게 얽혀 있어 지금. 아, 그건 몰랐는데요. 조우영 이야기 또 뭐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해도 몇 시간짜리인데. 예. 자, 이 상황이 돼서 제가 요즘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주당만 잘해. 민주당만 잘하면 돼. 예. 예.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 예. 내부 문제도 가야 되니까. 예. 자, 사이렌님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니 오빠가 그립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 오빠가 누군데? 참 감사합니다. 놀라님 감사합니다. 네. 복지가 오셨습니다. 땡큐.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겠다. 새해 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예.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뚱맞은 신당 창당 이거 처음 봐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당이 깨지고 이러는데도요. 맥락이랄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명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은 이낙연 당대표 할 때 민주당은 문제 없었겠어요? 근데 이낙연 강성 지지자 뭐 이런 거를 명분으로 걸고 만약에 이재명 당시 뭐 경기도지사가 탈당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기는 어떤 시기냐? 본인이 당선에 일조했던 윤석열이 지금 거의 뭐 어떤 행사가 걸려 있는 이런 선고를 코앞에 두고 신당 창당해서 나간다.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낙연 대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그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하고도 좀 다릅니다. 정치 철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정치 철학에는 꼭 배워야 될 그 몇 명의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 그 루소는 자유평등 그 자유평등의 사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루소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누구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회학의 그 효시라고 하는 막스 베버 얘기 공부를 해야 돼요. 나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예. 봉도사의 철학 시간.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런 철학 그러니까 해겔도 공부해야 되고 막스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최소한 루소 정도 우리가 좀 보고 막스 베버 책은 항상 끼고 다녀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 정치인의 덕목이 뭔지 얘기했는데 이러한 철학을 또 실천한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그 쭉 종합해 보면 정치인은 대중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국민과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을 대중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대중 사업을 하는 정치인과 대중과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냐면 아주 쉽게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내가 살 물을 어디에서 찾는 거지? 이거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이 철학적 그 성찰이나 철학적 근거가 부재하냐면 이낙연 대표는 나가면 자신의 물을 어디에서 찾죠?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의 물은 민주당 지지 세력이 자신이 있었던 한때 40% 지지를 받았던 그 물입니다. 또 가장 강하게는 호남입니다. 민주당은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호남과 운동권 세력들이 합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87년 5월 6월 항쟁 80년 광주 항쟁 이런 민주화 운동 세력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을 계승하는 세력이고 이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곳이 호남이었던 거예요. 그럼 호남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결합해서 만든 게 민주당이거든요. 이낙연은 여기에서 40%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물을 찾냐고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광주 출신인 사람이 광주 일고 나왔어요? 5.18 끝나고 나서 동아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전두환 찬양 기사 쓰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쪽 진영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때 광주 시민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때 대학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외연확장 하겠다고 이낙연을 영입을 해요. 그 전에 대선 전까지는 영입을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김대중으로 바뀌니까 그때서야 그 이낙연이 그걸 엄청 파리를 냈죠. 내가 문제가 있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영입했겠느냐.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정말 왜 그 한덕수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딱 그 생각했어요. 네. 한덕수하고 똑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주 출신 아닙니까? 그 97년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기 전에는 전주 출신하고 정치부 기자들이 쓰니까 팩스를 다 보내요. 나 전주 출신 아니다. 나 전라도 출신 아니다. 호남 출신 아니다 하고 팩스를 보내요.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글이 쓰지 마라. 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나의 고향은 전주다 그러면서 팩스를 또 보냅니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철학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낙연을 따라 나가는 인사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오늘 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조응천, 이원욱 등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신당 너무 빠르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따라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친낙도 신당에 반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이제 왜 그 대선 때 경선 캠프가 제일 숫자가 많았던 게 정세균 캠프였고 그다음에 이낙연 캠프였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경선할 때는 그중에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 이번에 이병훈 의원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신당차례 나갈 때 아니다. 말하자면 당이라는 게 주류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비주류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 일체 용납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비주류가 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역사적 사쿠라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요. 한 발 더 들어가는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누구와 상의를 했을까? 본인 생각일까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던져보세요. 한번 엄청난 거 한번 투척해보세요. 누구랑 사귀했겠을까요?
그거 하면 깜짝 놀랐고 이게 동접 2만 명이 갈 텐데 그냥 아니, 해요 그래도? 이니셜로 해 이니셜로.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아니면 됐어 이야기.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아주 우리 진보의 지지를 받는 다른 방송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게 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경선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서울 경선하는데 2차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6.5대 3, 7대 3 이렇게 가는데 서울 당원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깁니다. 아 나도 띵 왔어. 아 정교일 수 있겠다. 그들이 10만에서 15만이 움직이는 분인데 자 이분이 출국할 때 그쪽 종교의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부여를 안 했어요. 이걸로 고소고발까지 예, 했어요. 예. 특정 유튜버를. 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는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 경선은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했어 그거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물은 어딥니까? 물은 어딥니까? 이게 철학적 담론입니다. 한때 고대 철학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물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비유하는 건 무척 수준 높은 철학이에요. 당신의 물은 어딥니까? 물어봤는데 내 옆에서 내하고 상의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과 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고기인데 우리가 사는 물은 그들과 동의하면서 공감대가 있는 물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만의 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병훈도 반대하고 서른도 반대하고 윤영찬도 반대하고 그럼 이들이 반대했는데 누군가가 이 물이 어마어마한 10만 15만 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긴 해 지금도. 이 분석 아무도 안 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이 또 났어요. 예. 그 윤석열 지지했던 정운현. 예. 나중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정운현과 신천지 관련한 정운현의 얘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있다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천지가 정운현한테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경선 때 정운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그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하고 이낙연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죠. 최측근이었는데 예.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 대해서 서울 경선이 참으로 이상했고 지금 두 가지 이상한 아주 이상한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서울 경선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당원에서 이깁니다. 웬일이지 이게? 아, 그럼 여기는 우리가 몰랐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관여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냐면은 이게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50%가 거기서 안 나왔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게 동원됐을 거라는 의혹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선 투표가 0.1%인가 차이로 못 갔잖아요. 마지막 당원 투표에서 본인이 이김으로 인해서 경선 불복의 명분을 찾았던 거예요. 맞죠. 그게 그 경선 룰 때문인데 네. 중간 사퇴한 사람들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50%를 못 넘기게 하려고 온갖 용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안 넣어버리게 되면 50%가 못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게요. 제가 한 4주 전에 우연히 이낙연 그룹의 최신에 모여진 측근 그룹이라고 하면서 이낙연이 거기 갖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는 팀인데 갔다 온 사람이요. 우연히 저하고 조인이 됐는데 이래요. 다들 미친 줄 알았어요. 제3지대, 제3세력 지도자론을 설파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너무 열변을 토하면서 하더래. 그러면서 아 이건 제3당으로 간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스라이팅 시킨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이래서 새날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진짜 나 오늘은 좀 약간 네. 바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의 스펙트럼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색깔이 그저 청초록? 예. 이 색깔이 갑자기 떠오르니까 소름이 이렇게 쫙. 역사는 하나의 결과가 있지만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흐름의 맥락을 딱 곱씹으면서 잡아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것도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을 예. 사람이 참아.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라요. 본인에게 결정적인 서울 당원 승리에 계기를 줬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의지, 신뢰도, 의존도 이게 높아졌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과의 연관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신당 창당의 이 결정이 이해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런 거고요. 그러면 저는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정치꾼 이런 표현이 진짜 중요한 얘기도 왜 제가 이런 거 있죠. 이재명 대표가 한참 메시지를 내고 이럴 때요. 최근에도 보면은 그 메시지 내는 거 보면 정치 가의 바늘에 올라갔다는 느낌 들 정도거든요. 나만의 방향성과 색깔이 보이고 그게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가까지 올라갔다고 보는데 일국의 국무총리 뭐 집권 여당 당대표 이런 정도를 지낸 정도 되고 내 메시지가 뭔가 자기 철학이 있으면 정치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 반열에서 정치꾼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난 그게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그게 이낙연이라고 하는 자산이 대통령이 돼서만 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손에 꼽을 아마 최장수 총리였을 거예요. 그럼요. 그 잘한 총리였죠. 네. 잘한 총리였죠. 그러다가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정치꾼 이게 이제 다른 김민석 의원 표현처럼 하면 사꾸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나는 왜 이렇게 분석을 못하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하고 리마인드하면서 다 복귀해 보면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가 보이거든요. 어디서 무너졌냐면요. 2020년 그 당대표 나올 때 40% 지지율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1월에 넘어오면서 그 40% 지지율이 그때 이재명 대표는요 10몇 프로 지지였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메이드로 가나 보다 대세론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우려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2021년 1월로 넘어오면서 이게 10% 초반 심지어는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왜 그랬죠? 이명박근혜 사면복권을 주장을 해요. 그때도 다른 사람이 이상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97년까지는 나는 민주당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던 본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파고 들어갔던 제3의 세력의 입김 이런 것이 종합이 돼갖고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뭐 민주 진영의 총리 지내고 당대표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엄중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에 질질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또 캐비넷이 뭐 있다 뭐기까지 이제 거기에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캐비넷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것 또 하나 이제 이상한 두 번째는요. 대장동을요. 제가 대장동을 쭉 추적을 해봤잖아요. 이 많은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근데 경선 때요. 우리 경선 때 이낙연 진영에서 이 대장동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죠. 윤영찬 의원이 동아일보 출신이다 보니까 동아일보 쪽에서 동아일보과 공유하는 그 파일들이 넘어온 것 아닌가? 제가 언론사 웬간히 다 압니다. 그리고 프라님도 잘 아시지만 동아일보 취재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왔다면 난 이해가 돼요. 조선일보 취재력은 막강합니다. 근데 동아일보에서 와? 동아일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정보 사이드하고 정보 사이드가 동아일보라고 하는 외피를 포장하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저렇게 많은 대장동 정보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추정입니다만 대선 경선 때부터 본인은 원치 않고 있었는데 마약도 그렇게 슬그머니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감기약을 조금 먹었는데 보니까 마약 성분 들어가면서 야금야금 빠져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때 만약에 준 정보가 대장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 파일이 정보 사이드가 이 윤석열과 우리 정보 사이드가 인발부돼서 그쪽에서 넘어온 정보라고 한다면 그럼 윤석열은 코 깬 거죠.
윤석열에게 코가 꽹 거예요. 그 이낙연 후보는. 야, 너 그거 우리가 준 정보야. 이거 터뜨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냥 배신자야. 캐비넷의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추정입니다. 돼요. 무조건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런 거는. 봉도사의 이상한 추정이니까. 그러니까 추정 한번 해보자고. 예. 추정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대 업적이었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공공환수라는 걸 역대급으로 해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공공환수의 80%가 이재명이 환수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장동 녹취록에 그분 이야기했지만 일도 안 나오잖아요. 예. 오히려 2층 모르게 해라 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이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대장동 자체가 이재명과 연관이 없는 걸 알면서도 예. 작업을 한 거죠.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걸로. 빙고. 이거는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프레임을 틀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장동이 5,600억 정도의 막대한 이 이익금을 성남 시민에게 돌렸었던 이 성과를 그 프리즘을 틀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가져갔던 수익에다 포인트를 맞추면서 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나. 그럼 이 수익은 이재명 대표가 에게 갈 700억 정도의 몫을 파킹 나중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여기에다가 저수지에다가 놓은 거 아니냐. 이거는요. 이 프리즘을 틀어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프레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 프레임을 뒤집어 엎는 거는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쪽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고 이 프레임을 못 틉니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데를 관계 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렇죠. 프레임의 대전환이에요. 이게 정치권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일 정도로 깜짝 놀란 전환이 일어났고 내가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머리가 좋아?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이해됐어. 몇 년 동안.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 그 프레임을 틀었어요. 누군가. 이건 정보 사이드에서 오랫동안 단연간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면 못 틉니다.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약간 길이 보이는데 네. 이게 반대 진영 쪽에서 던지면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재미가 없죠. 내부에서 터뜨려야 돼. 그럼요. 와. 그래서 저는 자 추정입니다만 동아일보하고 교류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측근 라인들은 동아일보에서 받는 정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보 사이드에서 가공된 정보가 나왔을 수가 있다. 우파 정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 김병기 의원의 얘기를 듣고 제가 또 국정원에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국정원은요. 횡격막이 쳐져 있어서 어느 우파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정원장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집단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보를 가공을 해서 프레임을 바꿔서 그거를 만약에 이낙연 측에 줬다고 한다면 이건 코가 제대로 꼬인 거죠. 이게 캐비넷이죠. 용서가 안 되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저렇게 막대한 수익을 둔 게 어떻게 범죄 행위로 둔갑을 하지? 저도로 이걸 몇몇 정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하라 그래도 이 프레임 전환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거예요. 이재명 그 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계속해서 환수를 하잖아요. 더 내놔 해갖고 공공환수를 했는데 진짜로 받을 생각이었으면 공공환수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갔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야 이게 만약에 우리 추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천인공노할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저 프레임을 어떻게 틀었지? 여긴 누가 도움이 됐겠어요? 이 프레임을 틀어놓으니까 보수 언론이 백업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틀을 누가 짰을까? 짠 보이지 않는 손이인데 저는 우파 정보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캐비넷이 있다 그래? 물론 개인 비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야 사실은 너네 팀이 우리 정보 라인하고 이게 한 몸으로 일을 했던 거야. 여기에 만약 발을 한 발에도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과는 이제 같은 길을 못 가요. 그리고 기본 정체성도 민주당과 거리를 두려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뭔가 3일차가 딱딱딱 맞아가잖아요.
야, 그러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 원흉이 이낙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대장동 아니어도 예, 대장도 아니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든지 무슨 개혁 실패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지지선을 할 때 최측근이 예.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재명 뭐 밑에서는 일 못한다고 하는데 이낙연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공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에 와서 뭐 죄송합니다만 지랄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걔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범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프레임을 바꾼 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 또 대장동에 대해서 BBK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그러면서 저처럼 그냥 역설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게 아니네? 저쪽 그 검찰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네? 그런데 처음 시작서부터 완전히 잘 가공된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건 이재명이 진짜 주범이다라고 하는 확신범의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윤영찬 의원 만나보고 지금 무슨 원칙과 상식 이분들 만나보면요. 대장동의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 덫에 걸린 거죠. 참. 이 보수 정권은요, 언론과 정보 사이드와 재벌, 경제력, 재벌과 이렇게 묶어갖고 이 대한민국을 말고 닳도록 보수 정권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싸워야 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원흉인 사람이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해놓고 너 사법 리스크 있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 같은 걸로 그럼요. 자기들이 막 사건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요. 예. 사실은 이 프레임은요. 영장 기각되면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탈탈탈 털었는데 수백 건 없잖아요. 압수수색해도 안 나오는 거는 없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처음에 놨던 프레임은 잘못 놨다는 거예요. 그건 기획이고 공작이고 어거지란 얘기 결론이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거기다 뭐라 그래요? 뭐 그 이광재 누구 등등 얘기하면서 기각했던 사람도 결국은 유죄가 나왔다 그러는데 자, 그 얘기 물어봐요. 너 이 프레임이 틀었다. 누가 틀었니 이거를? 축을 완전히 틀어놓은 겁니다. 그 축을 틀어놓음으로 인해서 이낙연 일당은 이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예. 자, 여기까지. 나머지 상상이 바뀌겠다 이렇게 끝내시죠. 오늘 이 새날 정치천재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됩니다. 네. 야, 두 사람이 만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해봤어요. 누가 틀었지 이 프레임을? 틀 사람이 없어요. 참.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됐어. 이제 누가 틀었는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낙연의 행보를 보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해져요. 이 와중에도요, 우리 불쌍한 이재명 대표는 단합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난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내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부처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견딜까 그거를? 마지막으로요, 그 프라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2020년에 우리가 180명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은요, 숫자로 성공하는 그 총선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의 난 질, 투쟁력, 정체성 이거로 승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남영희 같은 사람들, 박진영 같은 사람들, 현근택, 최민희, 김현,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진정한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숫자 채우는 이 승리 의미 없다. 맞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뭐 이재명 대표 흔드는 진짜 몇몇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민주당한테 기회예요. 그런 사람들 싹 쳐낼 수 있는 기회. 그럼요. 아니 왜 국민의힘에 갔지 민주당에 있을까? 예. 그 저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한 방송에 김종민 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런 사람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역풍 이야기하고 그러면 세게 못 나가고 결국 이낙연의 민주당이 망했던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예. 정권 교체에 또 이유가 돼버렸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좌고면하지 말고
나갈 사람들은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저는 이번 총선을 우리 내부적인 아젠다는 이거라고 봅니다. 정체성의 싸움이다. 맞죠. 그게 시대 정신이 된 거지 지금.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묻습니다. 왜 출마하려고 그러세요? 16년 만에 뭐 우리 제자들도 그래요. 그냥 의원님 사업이나 하시지 왜 하려고 합니까? 물어봐요. 저는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번에 좀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성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시대 정신 딱 그겁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로 복귀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과 싸워야 될 때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려요. 그런 사람은 제가 끝장을 내겠다. 이게 제가 출마의 명백한 명분입니다. 출마 선언이나 하시고 좀 어디 나가려고 저기 저 LA 나가려고? 어이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요. LA 지역구 출마 선언이나 좀 하시고. 출마 선언 감질나 죽겠어.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정봉주 TV 구독자 40만 되면 지역 말씀드린다고.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갔고 걱정해요. 정봉주 TV 40만도 안 됐어 아직. 예. 이렇게 훌륭한 방송을. 39만 몇천 됐어요. 근데 저 큰일 났어. 39만 몇천. 그러면 오늘이도 발표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정봉주 TV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정봉주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정봉주 TV 검색하셔가지고 그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예. 자, 오늘 진짜 내가 한 5년 묵은 채찍이 쫙 풀렸어요. 자, 정치 천재 정봉주 86회 86번째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요 이따가 한 30분에 다시 오고요. 오늘 정봉주 TV가 또 재미있을 예정이잖아요. 전현희 의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7시에는 정봉주 TV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40만 채워 드립시다. 예. 자, 새날 이따가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